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5편 부패한 무인천하 청백리도 있었다. 고종 37년 서기로는 1250년도에 해당하는 시기에 고려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해 6월 대왕 폐하, 지금 몽골 사람 60여 명이 국경을 넘어 우리 고려 땅으로 넘어왔다 하옵니다. 뭐라? 몽골이 드디어 군사를 움직였다는 말이냐? 아니옵니다, 폐하. 몽골 사신단이 이곳 강도를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단 전갈이옵니다. 짐은 또 저들이 우리 고려를 침공한 줄로 알아듣지 않았느냐? 헌데 몽골이 이태 전에 군사를 물려 철군하고 나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더니 60여 명의 사신단을 우리에게 보내서 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걱정이로구나. 최공과 신료들을 편전으로 들라 이르라. 예, 폐하. 이 몽골 사절단이 고려에 오기 2년 전 양국 간에는 우리가 몽골의 제4차 침공이라 부르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설명입니다. 최후가 고종 36년 11월에 죽는데요. 그거보다 1년 전에 몽골에서 그 구육칸이 역시 죽습니다. 구육칸이 죽은 다음에 후계가 바로 결정이 되질 않아서 황후가 섭정을 하는 그런 것을 공위, 황제위가 비었다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공위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군사 활동을 모두 정지합니다. 군사 지휘관들이 그 황제 결정의 문제 때문에 전부 몽골 본토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고려를 공격하던 몽골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몽골로 전부 퇴각을 하게 됩니다. 몽골의 제4차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공식 사절단인데다 그동안에 몽골에서는 정종이 사망했고 고려에서는 최후의 사망으로 아들 최항이 그 후계자로 나서는 등 양국이 모두 권력 내부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몽골에서 공식적인 외교사절을 파견했다는 소식은 고려 조정을 긴장시킬 만했습니다. 드디어 몽골 사절단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단 승천부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승천부는 지금의 개풍군과 판문군의 남쪽 해안 지역으로서 강화도의 북단을 마주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몽골 사신단이 바다 건너 승천부에 유하고 있다 하였소. 그러하옵니다, 폐하. 몽골 황제의 명을 받고 파견된 사신은 다가라는 저와 무로손이라는 자였고 그들이 거느리고 온 인원이 60명이라 하옵니다. 하면 모름지기 대국의 사신인데 우리 조정에서도 접반사를 보내서 그들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소? 하온데 아무나 보내 맞이한다고 저들이 호락호락 우리 배에 올라서 이곳 강도로 건너오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폐하, 지금 저들은 대왕 폐하께서 친히 강을 건너 육지로 나가 자신들을 맞이해야 한다면서 승천부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옵니다. 뭐요? 짐에게 직접 승천부에 건너가서 몽골 사신을 추경하라는 것이요? 예, 폐하. 더구나 저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목적이 우리 고려 조정이 출육 환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상황을 살피러 왔다고 공언하고 있사옵니다. 저들이 한사코 짐이 육지로 건너가서 추경하기를 요구한다면 무턱대고 무시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소. 최공의 뜻은 어떠하오? 폐하께서 강을 건너 육지로 나가 그자들을 맞이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익주 교수는 몽골 사신이 강화도 맞은편의 승천부에 버티고 있으면서 고종에게 추령을 나오라고 한 것은 그들이 돌발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려와 몽골 사이에 그와 비슷한 약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고종 37년 6월에 몽골 사신이 왔을 때 그 사료를 자세히 보면 이 사신들이 왕이 강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이런 말하자면 힐책을 하는데요. 몽골 사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왕이 나가서 맞이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사료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최항이 집권을 한 직후에 몽골과 어떤 그 교섭을 통해서 왕이 사신을 맞이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몽골에서도 고려와의 전쟁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상당한 그 성과다라고 평가를 했을 거고, 사신이 왔는데 사전에 고려의 국왕이 나가서 몽골 사신단을 맞이하기로 양국 간의 약조가 있었든 없었든 고려로서는 국왕을 적국의 사신단 앞으로 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국왕인 고종에게는 비록 그것이 자신의 처신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국왕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처지가 못 됐던 것이죠.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전임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고종 같은 경우는 출류할 수 없는 이유가 우선은 최후나 최연하게 눌려 있음으로 해가지고 대몽 외교의 어떤 교섭권이라 할까, 교섭권 그런 게 이제 국왕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왕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만에 하나 국왕이 나가가지고 어떠한 불축지변을 당한다면 적들에게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무인정권을 배반하고 몽고에 투항을 해버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원종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원종이 이제 1259년에 몽고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투항을 하고 그 몽고 병력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삼별초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고종만큼은 출륙을 안 시킵니다. 만에 하나 고종이 육지로 나가서 몽골군에게 납치되거나 혹은 몽골에 투항을 해서 고려가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다면 최씨 무신 정권은 몰락할 것이 뻔한 터에 최양이 고종에게 강을 건너 육지로 나가도록 할 리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승천부에 버티고 있던 몽골 사신들을 강화도 조정으로 인도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몽골 사자 다가와 무로손 등이 승천부에서 왕에게 강 밖으로 나와 맞이하라고 하였으나 왕이 나가지 않고 대신에 신안공 왕전을 보내 강도로 맞아들였다. 고종 26년의 고려사조료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름 4월에 몽골에서 보가질 등 20여 명을 고려에 보내 조서를 전달하고 고려 왕에게 직접 몽골에 와서 조회에 참석하라고 타일렀다. 가을 8월에 또다시 사신 보가파하 등 137명을 보내 고려 왕의 친조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겨울 12월에 고려에서는 신안공 왕전을 몽골에 보냈다. 그러니까 왕실 가족의 일원이었던 신안공 왕전은 몽골의 인질 성격으로 들어가서 억류됐다가 고려로 돌아온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바로 강 건너 승천부로 와서 몽골 사신단을 데리고 강화도로 들어왔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국왕이 출영 나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던 몽골 사절단이 왕족인 신안공에게 설득당해서 강화도로 들어온 것이죠. 이들 사절단이 강화도에 와서 무슨 말을 했고 언제 돌아갔는지는 사서에 별도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큰 말썽 없이 지내다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당시 관료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열전을 보면 훌륭한 관리로서 모범을 보인 인물들의 전기를 따로 모아놓은 양리전이 있습니다. 그 양리전의 맨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유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종 37년 7월. 유석이라 했겠다. 내 아버지에게 잘못 보여서 귀양가 있는 자를 내가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서 조정으로 불러올려 중책을 맡겼더니 은혜도 모르고 매사에 꼬장꼬장하게 군단 말이지. 좋아. 폐하께 주청을 해서 내 이자를 좌천시키고 말 것이야. 유석은 무슨 일인가로 최고 집정자인 최항의 눈밖에 나게 됐고, 최공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처결을 하도록 하지요. 지형부사 유석은 들으라.
그대의 벼슬을 강등해 안북 도부사로 발령할 것이다. 속히 임지로 떠나도록 하라. 결국 유석은 종 3품 지형부사에서 물러나 종 5품 벼슬인 안북 도호부사로 좌천됩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유석은 유은규의 손자로서 성질이 강직하여 최후의 비위를 거슬러 연화도로 귀양을 갔다. 나중에 최양이 정권을 잡자 인심을 수습하려고 불러서 지형부를 삼았었다. 그런데 대장군 김보정 등이 노비 문제로 송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유석이 공정하게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그를 원망해 최양에게 호소하여 결국 안북 도부사로 내쫓긴 것이다. 그렇다면 유석은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최후의 눈밖에 나서 연화도라는 곳으로 유배됐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이 안동 도부사로 있을 때 순문사 송국첨이 유석에게 명하기를 그 고을에 산성을 수축하라 하였다. 또한 판관 신저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유석과 둘이 협의하여 산성을 쌓으라 하였다. 신저라는 저자는 탐호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형편인데 날더러 저런 자와 함께 산성 쌓는 일을 하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러느니 차라리 고을 선비들과 어울려 시문이나 짓고 놀겠다. 이렇게 되자 신저는 불만을 품고 최후에게 이렇게 고했다. 산성 수축은 나라의 큰 사업인데 부사가 이 일에 대해서 통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병이 쳐들어온다면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최후는 유석에게 유배형을 내렸다. 유석이 암타도로 유배를 떠나려 하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와서 매달렸다. 하늘도 무심하시신 자여 부사 같은 훌륭한 나리께서 그런 중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오. 아이고, 아니 됩니다. 부사께서 고을을 떠나시면 우리는 어찌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이고 가지 마세요. 우리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울며 매달렸으므로 압송하는 별초군이 크게 꾸짖어서 겨우 유석을 유배지로 압송하였다. 한편 남편인 유석이 암타도, 즉 지금의 신안 앞바다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으로 유배되자 유석의 처 역시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그 고을을 떠나게 됐는데 자기 소유의 말이 세 필밖에 없어서 가족 중에는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인, 이래도 훌쩍 떠나지 마시고 하룻밤만 더 머물다 떠나시지요. 아닙니다. 남편이 죄를 받고 이미 섬으로 떠났는데 어찌 우리가 이곳에 더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필이라도 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나 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귀양을 떠났으니 우리 식구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어찌 사람과 말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역시 그 남편의 그 부인이로고. 그 뒤에 유석은 유배지에서 나와 다시 동북병마사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막상 부임을 해보니 그 전에 근무하던 병마사가 그 고을에서 나는 강요주를 최후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그것이 전례로 굳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강요주란 해산물로서 바닷가에서 나는 꼬막의 일종입니다. 아니 이보시오. 고을에 빈집이 널렸는데 모두 어디로 떠난 것이오? 병마사들이 조정의 높은 사람한테 뇌물로 바치기 위해서 고을 사람들을 바닷가로 내몰아서 날마다 조개를 캐라고 몰아치니 더는 못 견디겠다고 도망을 친 것이지요. 그뿐인 줄 아시오? 이 고을 저 고을의 수령들이 조정에 힘 있는 대신들에게 뇌물로 바치려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기를 밥 먹듯 해대니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알겠소. 앞으로 고을 사람들에게 바닷가로 나가서 강요주를 캐게 하는 일은 일절 금할 것이오. 뿐만 아니라 각 고을 수령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조정의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자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를 할 것이오. 그 뇌물을 받아먹은 자가 최 씨가 됐든 누가 됐든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되자 흩어져 도망갔던 주민들이 모두 고을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유석을 어버이라 부르며 칭송했으나 그 소식을 들은 최후가 유석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겠죠. 아니, 유석 그자는 자기만 뇌물을 안 바치면 됐지. 모든 고을 수령들에게 내게 뇌물을 바치지 말도록 공문을 보내다니. 내 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유석을 연하도로 유배할 것이다. 이렇게 유석은 최후에 의해서 멀리 연화도, 즉 경상도 통영으로 유배를 갔던 것인데 최후가 죽고 최항이 정권을 잡으면서 조정으로 일시 불러올려졌다가 또다시 최항에게 밉보여서 관직이 강등된 채로 안북 도읍으로 좌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유석은 결국 안북에 도착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외에도 고려사 열전에는 유석이 생전에 청백리로서 처신했던 사례들이 더 올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고려 무신집권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된다고 하는, 무신집정자들에게 집중된다고 하는, 그래서 사유화되는 이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좀 특징이 있는 시기입니다. 권력이 사유화되면은 소수 몇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이 권력이 견제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배 세력 내부에서도, 지배층 내부에서도 이 정치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피해가 그대로 일반민에게 전가가 된다면 백성들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부패하고 타막한 관리들이야 있기 마련이지만 무인 집정자가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무신정권 시기야말로 그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익주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조정의 최고 집정자부터 하급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관리들이 그렇게 탐호하고 부패했을까요? 강재광 연구원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기관이나 군사 집단에 봉직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타막 또는 탐호했을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일정 지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최충원이나 최후가 자기 신복으로 두었고 마음껏 백성들의 그 재물을 빼앗거나 또는 토지 문서를 불사르고 자기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서 위조를 하거나 또 그 타막한 관리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재산을 몰수했을 때 나눠주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방, 서방, 도방, 하여튼 그런 마별초에 있는 그 문무신 그 집단의 그 관리들은 그 이외의 관리들을 생각을 해야죠. 그 집단에 있는 관리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상층부 몇 사람과 그들의 측근 신복들은 소수였을 것이고 그 외에 수천 명에 이르는 중앙과 지방의 일반 관리들이 모두 그렇게 부패하고 타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사에 올라있는 청백한 관리들, 즉 양리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출세를 위해서는 이런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해야 하는데 이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심성에 따라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고려 이 무신 집권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료에 나오는 유석이라든지 권수평이라든지 이런 청렴한 사람들, 그래서 또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앞에서 이익주 교수는 대표적인 청백리로서 유석 말고도 권수평이라는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평에 관한 얘기는 열전에 수록된 것이 아니고 고려사 조료에 실린 사망기사 말미에다 그가 생전에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올라 있습니다. 추밀원 부사 권수평이 죽었다.
권수평은 자질이 풍후하고 아름다웠으며 성질이 순박하고 후덕하며 질박하고 정직하여 고인의 풍도가 있었다. 권수평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묘사하는데 온갖 좋은 말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권수평이 청백리로 칭송받을 만한 어떠한 행적을 남겼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권수평이 일찍이 대정이 되어서 가난하게 살 때 낭중 복장한이라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권수평은 비록 서로 안면이 없었지만 그가 일구던 밭을 몇 해 동안 대신 경작하였다. 복장한이 드디어 사면이 되어 돌아왔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니 다행입니다.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습니까? 반겨 맞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귀양 가고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복랑 중에 밭에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니 세를 계산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지요. 이건 세금을 계산한 장부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요? 내가 귀양 가고 없을 때 만일 권 대장이 농토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그 농토를 부쳐먹었을 것 아니겠소? 그대가 날 불쌍하게 여겨 밭을 돌려준 것만도 고마운 일이거늘 어찌 새까지 얹어서 돌려주려 하시오? 난 못 받겠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제가 남의 밭에다 농사를 지어서 그동안 그 곡식을 먹고 살았으니 당연히 세를 내야지요. 내 농토를 잘 관리하고 있다 돌려준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난 못 받습니다. 아니, 받아야 합니다. 난 이만 가겠어. 저 이보시오. 이 돈은 도로 가져가시오. 고려사 조료는 이 미담기사 말미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이든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서로 더 가지려고 빼앗고 싸우는 것이 풍습이 된 요즘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뜻밖이로다라며 탄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청백리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얘기는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흔히 있을 법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서에다 한낱 에피소드에 불과한 듯 보이는 이러한 사례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역사 기록자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진 않을까요? 그들은 대표적인 케이스에 불과해요. 아마 더 많은 그런 청백리들이 무의적고 시대에 있었고 왜 청백리로 더 드러나느냐? 권력 상층부가 썩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정도 백성들의 신망이 있으면 청백리로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무인정권 시대의 어떤 그 최상층부에 있는 무인집정이나 그들의 신복들을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시대에 있는 특정인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조선시대 그 정인지나 그런 사람들이 고려사나 고려사철을 쓸 때 일부러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청백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정권의 비도덕성이나 탐호, 탐악 그런 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장치로 기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권수평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룡의 경우 당시에는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자제 중에서 뽑아 보충하였는데 드디어 권수평도 결룡으로 뽑히게 되었다. 여기에서 결룡이란 국왕을 호위하는 친위 부대로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이른바 끝발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권수평이 뽑히게 됐으니 이제 출세길이 활짝 열린 셈이죠. 그런데 권수평은 유감스럽게도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결룡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니, 남들은 결룡에 뽑히지 못해서 안달인데 굴러온 복을 차버리겠다니 자네가 제정신이야? 돈 있는 집 자식 아니면 결룡 노릇하기 힘들다는 거 알면서 그래.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야 집안이 원체 가난하니 하는 수 없지 뭐. 결룡 추천을 사양하는 수밖에. 그런 말이야. 이렇게 해보지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번 결룡 합격은 수평이 자네 평생에 다신 못 올 영예로운 기회가 아닌가. 이런 경우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하는지를 모른단 말인가?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를 드는 것이야. 자네가 만일 새 장가를 든다면 부잣집 사람들이 서로 사위 삼으려고 다툴 거라마. 빈부는 하늘에 달린 것인데 어찌 20년이나 함께 살아온 조강지철 버리고 부잣집 딸을 찾으러 다니라 하는가? 난 그렇게는 못하겠네.
권수평의 얘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조강지처란 글자 그대로 술찌개미와 쌀겨를 먹으면서 함께 온갖 어려움을 헤쳐온 아내를 일컫는데요. 당시에도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권수평처럼 특별하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이었을까요? 어쨌든 출세를 위해서는 본처를 버리고 좋은 가문의 딸에게 새 장가를 드는 풍조 역시 젊은 관리들 사이에 엄존했던 모양입니다. 이익주 교수와 강재광 연구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강지처라는 말은 그 중국의 후한서에서도 보이는, 그러니까 중국 후한서를 보면 조강지처를 불가하당, 당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고대부터 있었던 말이고,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아마 옛날부터 또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있었던 말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다만 이 사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잣집 딸과 새로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신난을 통해서 이 무신들이 일거에 그 문반과 대등한 그 지위로 올랐기 때문에 또 가급적이면 무신 지위에서 벗어나서 문반직을 향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 문반, 그것도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들, 또 정이품, 종이품, 고려 때는 종이품 이상이 재상이거든요. 재상가 귀수들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왜냐하면 출세를 위해서 또는 자기 그 가문의 어떤 그 현달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지고 권수평이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아주 그 부귀한 그 재상가, 혹은 재상가가 아니라면은 적어도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 가문 그 교수하고 그 결혼을 하면 되지 않느냐, 본처 버려라.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여성의 지위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떠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만일 한미한 집안 출신의 남자가 출세를 위해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면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자를 능가하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이 시기 고려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가살이 이 또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자 집에서 일정 기간 살기도 하고 아주 그 처가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고려 말의 이세기, 목은 이세의 시를 보면은 처가살이는 동방의 풍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부인이,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져 있던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가에서, 그러니까 사위가 그 처가의 부모를 모시고 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왕폐하, 중성이 축조된 모습을 여기서 바라보시니 어떻사옵니까? 이제야 모처럼 이곳 강화도에 성다운 성이 제대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저기 저쪽에 있는 것이 외성이옵니다만, 외성은 적군이 강물을 건너 강화도에 상륙할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성인데, 강화 조정을 보호하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그래서 중성 축조를 감행했던 것이옵니다. 이번 중성 축조의 공은 온전히 최공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요. 황공한 말씀이옵니다, 폐하. 신은 다만 외적으로부터 왕실과 조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성 축조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이옵니다. 고종 37년 8월 강화도에 중성을 축조하는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 전에 강화도에는 내성과 외성이 있었습니다. 내성은 말이 이제 그 내성이지, 그 황성의 그 규모를 갖고 있고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거처할 수 있게끔 임시 거처들이 있는 겁니다. 명칭은 전부 다 개경에 있는 명칭을 따왔어요. 궁궐 명칭, 수천궁, 삼성육부 명칭 다 따왔는데 보잘 것이 없고 좀 허름하지요. 또 그런 어떤 내성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외성공사를 합니다. 가지고 고종 20년 연간에
그 위성을 축조를 합니다. 가지고 그 위성이라는 거는 어디 있는 거니? 강화도에서 그쪽 인천 쪽을 마주보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강처럼 바닷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급하게. 그걸 마주 보면서 그 적군이 그 도하지 못하게끔 길게 위성을 쌓는 겁니다. 그게 강화도 전체를 두르는 개념이 아니라 그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위성은. 그러니까 강화도의 중심부에 궁궐이나 조정의 관청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장자리를 빙 둘러싼 황성이 바로 중성인데, 이것은 말이 성이지 엄격하게 말하자면 방어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성이 있는데, 이 외성은 김포에서 강을 건너 강화도로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 강화도의 동쪽 면을 빙 둘러싸은 성인데, 적군이 북쪽이나 서쪽의 바다를 건너 쳐들어온다면 이 외성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바로 중성이란 얘기입니다. 내성은 이제 강화도의 그 정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은 이제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고 도하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뭔가 허름하지 않습니까? 적들이 꼭 위성이 있는 곳에만 오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유해가지고. 그러니까 강화도 위에 또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거쳐가지고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 내성 주위를 또 둘러싸서 비교적 근사하게 성을 쌓습니다. 그게 중성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최양 때 축조가 되고 몽고 사슬들이 올 때마다 그거를 허물라고 합니다. 출육환도 할 것, 두 번째 그거 허물 것, 중성을 허물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재광 연구원은 내성과 외성에 비해서 중성은 모양도 근사하고 방어시설로서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월등한 성다운 성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중성이 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길은 없습니다. 이익주 교수는 당시만 해도 몽골이 강화도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쌓은 중성이 실제 전쟁에서 효율적인 방어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축조됐겠느냐 하는 점에서 다소 의문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궁성과 외성 사이에 또 하나의 방어선을 만들려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중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강화도가 전투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몽골군이 강화도까지 공격해 들어오고 이것을 강화도에서 막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을 쌓는 것인데, 실제로는 몽골군이 배를 만들어서 강화도까지 공격해 들어온다는 가능성은 사실은 이때까지 없을 때죠. 따라서 중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실효성 있는 계획이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도 좀 의문이 갑니다. 어찌됐든 이제 강화도는 내성과 외성에 이어서 중성을 수축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성의 방어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고종 37년 12월, 최양은 또다시 자신의 비위에 거슬린 사람들 4명을 제거합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최양이 승려로 있던 시절에 보주부사 조여무와 도강간무 박장원 등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잡자마자 그들을 삼으로 귀양 보냈다. 시여사 이선이라는 사람은 그 귀양간 두 사람과 평소 친근한 사이였으므로 이선이 경상도 안찰사로 부임했을 때 귀양간 두 사람을 불러다가 고성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혈령 권신유도 참석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승려 하나가 최양에게 그들을 참소하였다. 최공, 반란을 획칙한 자가 있습니다. 뭐라? 반란이라 하였느냐? 예, 시여사 이선과 혈령 권신유가 보주부사 조여무, 도강간무 박장원 등을 은밀히 불러서 반란을 모의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출가해 있을 때 조여무와 박자문 이 두 놈은 눈엣갓이었다. 헌데 이선, 권신우 등과 반역을 꾀했다 하니 마침 잘 됐구나. 여봐라! 그 네 놈을 모두 강물에 던져 죽여라! 그리고 며칠 뒤, 폐하, 몽골 사자 홍고이 등 48명이 지금 승천부에 와 있다 하옵니다. 뭐라?
승천부에 앞서 설명했듯이 승천부란 강화도의 북단에서 마주 보이는 건너편 내륙, 즉 개풍군의 남쪽 연안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저들이 짐으로 하여금 강 건너 육지로 나가서 자신들을 추경하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 아니겠는가? 필시 그럴 것이옵니다. 지난번엔 폐하 대신 신왕궁 왕전이 나가서 맞이했사오나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소신료들과 의논을 해봐야 하겠사오나 아마도 폐하께서 강화도의 북단에 있는 제포궁까지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대왕 폐하, 소인은 사천대에서 온 일관이옵니다. 일관이 어쩐 일로 짐을 찾아오셨소?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이오? 아래올 말씀을 이 봉암 서찰에 담았사옵니다. 혹 몽골 사신을 맞으러 제포궁으로 가실 계획이 있었사오면 미루시거나 취소하시옵소서. 이런 하늘에서 성변이라도 생긴 것이로군. 어디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갑인 이래 달이 저성을 범하였고 을묘일에는 방성과 상상성을 범하였으니 필시 임금에게 우환이 생길 것이라. 특히 상상성이 침범당하면 난신이 생겨서 신하가 임금을 대신할 것이라. 아니, 어찌 이리 불길한 일이? 하오니 폐하께서는 제포궁에 납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이것이 사천대의 의견이옵니다. 이는 곧 수성하고 정제하시라는 뜻이옵니다. 알겠소. 여기에서 사천대의 일관이 고종에게 수성하고 정지하라는 뜻이라 했는데요. 이를 풀이하자면 천재지변으로 하늘이 노했으니 왕이 자신을 반성해 근신하고 덕을 닦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천문을 관측하고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는 일 따위를 하는 그 일관들은 조정에선 어떤 신분이며 또한 사천대란 어떤 기관일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려는 국가적으로도 점을 치는 사람들을 양성을 합니다. 고려의 과거 중에 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자법 중에는 점복자를 써서 복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 치는 사람들을 시험을 봐서 국가의 관리로 채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관청이 사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쳤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점성입니다. 별자리, 이 천체를 관측해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죠. 따라서 고려는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이 사천대에서 점을 치고 그 점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하는 이럴 정도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강제광 연구원은 고려시대의 사서에 기록된 각종 별자리의 변화나 일식 혹은 월식 등에 관련된 내용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해 봤을 때 그 정확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믿을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일관, 천문관측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과학사, 전북대학교 과학사 연구하는 팀이 국내에서는 쌍벽을 이루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고려시대 그 천문관측처럼 정확한 게 없다고 그럽니다. 오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조선시대가 오히려 오차가 더 많고 그 관련 기사가 더 소락하다고 그래요. 고려사 전료나 고려사를 읽어볼 것 같으면 별자리의 이동이나 태양의 흑점이나 여기 나오지만 저성, 방성, 상상성 이런 어떤 그 별자리들의 그 중첩 현상은 상당히 불길한 또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조가 되는 그 예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천대의 그러한 보고를 받은 고종은 일관의 의견대로 신변 안전을 위해서 끝내 제포궁으로의 행차를 중지했을까요? 문제는 최고 집정자인 최항이 그 상황에 간섭을 하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왕 폐하, 어쩐 일이오, 최공? 폐하. 지금 폐하께서 제포궁으로 납시어야 할 것이온데 어찌 미동도 않으신 채로 이리 계시옵니까? 지금 제포궁으로 나서는 것은 어려울 듯하니 뒤로 미루어야 할 것 같소. 사천대에서 올린 밀봉 서찰 때문이옵니까? 아니, 최공이 그걸 어떻게... 폐하, 사천대에서 올린 밀봉한 보고문을 신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건... 여기 있어. 사천대에서 대체 뭐라고 적었기에? 가벤일의 달이 저성을 범하였고 을묘일에는 방성과 상상성을 범하였으니 이는 필시 임금에게 우환이 생길 것이라. 특히 상상성이 침범당하면 난신이 생겨서 신하가 임금을 대신할 것이라. 이런 병을 칠 놈들이 있나? 난신이 생겨서 신하가 임금을 대신하게 된다고? 서천대 이자들을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별자리의 변화를 허위로 작성해 폐하께 허망한 보고를 올린 자들은 탄핵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판대사 최윤단과 태사승 오한과에 대해서는 이 최항의 이름으로 파직할 것이다. 고려사 저료에서는 최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직 사천대에서 점성에 의거해서 임금에게 바른 말로 아뢰므로써 임금이 덕을 쌓아 변을 소멸시키도록 하였는데 이후로는 일관의 아뢰는 말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일관은 항상 사천대에서 별자리를 관청하고 사천감에 봉직하고 있는 일관들은 늘 교대로 숙식을 하면서 늘 현장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범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왕들은 그게 상당히 민감했고 무인집권이라고 해가지고도 함부로 이 사천감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최항이 왜 이렇게 일관의 언로를 막았느냐 불안에 떠는 겁니다. 자기의 집권이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고종의 어떤 해안을 가리고 난신적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겨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 무신집권기에는 정치적으로 점을 쳐서 예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고려시대 간관들이 왕에게 간쟁을 하고 또는 정치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언제나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신집권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번번이 탄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선변을 들어서 별자리가 이상하다라는 말을 들어서 무신집권자들의 정치 행위를 좀 견제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인데 사천대의 일관은 그동안 성변, 즉 하늘의 별자리의 변동을 들어서 무인 집정자들을 비판해왔던 유일한 견제 세력이었는데 이제 그 일관마저도 임금에게 아무 말도 간할 수 없도록 그 언로가 봉쇄되고 말았으니 이후부터 최항의 권력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몽골의 사신들은 어찌하고 있어? 강 건너 승천관에서 우리 고려 조정의 출영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하면 저들을 강화도 조정으로 데리고 올 방책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소? 이번에도 짐이 출영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요? 그렇사옵니다, 폐하. 하지만 폐하께서 출영을 하시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폐하, 제포궁으로 납치를 차비를 하시옵소서. 몽골 사신들에게는 폐하께서 강을 건너 승천관으로 출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포군으로 가서 맞이하실 것이니 그리할라. 이렇게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소. 그럼 제포궁을 향해 출발합시다. 제포궁은 강화도 북단에 있는 행궁입니다. 몽골 사신이 아무리 떼를 쓰더라도 국왕인 고종은 결코 육지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죠. 이날 바람이 크게 불고 날씨가 몹시 추워서 문무백관이 모두 추위에 떨었다. 수레를 멈추어라. 어명이다! 어가를 멈추어라! 날씨가 추워서 백관들이 모두 떨고 있는 터에 어찌하여 짐 혼자만이 따뜻하게 하고 갈 수 있겠느냐? 어가에 둘러쳐진 휘장을 모두 걷어내도록 하라. 하오나, 바람이 차옵니다. 어가에서 휘장을 걷어내란 명령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당장의 휘장을 걷어내라고 하지 않는가? 고종과 고려 조정의 대소신료들이 강화도 북쪽 끝에 있는 제포궁으로 나갔고 건너편 개풍의 남단 승천관에서 머물고 있던 몽골 사신단은 결국 배를 타고 건너옴으로써 양쪽이 제포궁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몽골 사신단을 환영하는 잔치가 제포궁에서 열렸습니다. 자, 저 홍고이 사절단장을 비롯한 몽골 사신 여러분, 원로의 고생이 많았소. 주안상을 푸짐하게 차렸으니 마음껏 드시고 여동을 불도록 하시오. 그런데 이 환영잔치에서 몽골 사신 홍고이가 이상한 발언을 합니다. 고려국 대왕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래요. 어디 들어보십시다. 소인들이 국경을 넘어 서경과 개경을 지나 승천부에서 배를 타고 이곳 강화도로 건너왔사옵니다. 하운데 나라의 북쪽 변방이 너무 심하게 파괴돼서 마치 집에 울타리가 없는 듯한 형국이었사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마운 일이오. 에이,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고려가 예전의 수도로 도읍을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아니, 사신께서 그리 생각하셨단 말이오. 그러니 도읍을 내륙으로 옮길 생각은 마시고 이곳 강화도에 의지하여 스스로 견고하게 도읍을 다져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별명상 아닌데. 얘기가 맞아? 내가 돌아가서 우리 황후폐하께 말씀을 잘 드릴 것이오. 고맙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여봐라, 몽골국 사절단을 위해 술과 고기를 더 내오도록 하라. 그리고 뭘 하느냐? 풍악을 더욱 크게 울리고 무희들은 나와서 춤을 추도록 하라. 몽골 사신 홍고이가 제포궁에서 열린 환영연에서 했다는 그 발언을 고려사 저료에 기록된 그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홍고이가 말하기를 나라의 북쪽 변경이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 집에 울타리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다시 옛서울에 도읍할 수 있겠는가. 강도에 의지하여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돌아가서 하려 고려를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기에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 왕이 기뻐하여 더욱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러면 몽골 사신 홍고이는 그 환영잔치 자리에서 어째서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요? 지금껏 몽골은 고려에 대해서 출육환도, 즉 육지로 나와서 몽골 사신을 맞이할 것이며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기라고 줄기차게 얘기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측은 그 후로는 도읍을 옮기지 말고 강화에 그대로 눌러있으라는 따위의 발언을 단 한 번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홍고이는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러운데요. 아마 그 사신이 고려의 의사를 떠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몽골은 계속 출육을 요구를 해오고 있었고 고려에서는 계속해서 나간다.
또 출육이 아니라면은 그 왕이 몽골 사신을 강화도 바깥에서 맞이하겠다. 그래놓고 또 맞이하지를 않았죠. 이러니까 이 몽골 쪽에서도 고려의 진위가 무엇인지, 고려에서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자꾸 그 이야기가 번복되고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고려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아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홍고이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번 떠보고. 그러니까 이익주 교수의 추정대로라면 홍고이를 비롯한 몽골 사신단 내부에서 사전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우리 사신단이 승천부에 도착하면 분명히 고려 왕이 직접 강을 건너 내륙으로 나와 우리를 맞이하겠다 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단 말이지. 그렇다면 강화도에 영영 틀어박혀서 우리 몽골에게 언제까지나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아니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이 추위 속에서 찬바람을 뚫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제포궁을 향해 오고 있다 하지 않았나? 그런 걸 보면 우리 몽골에 순순히 항복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리는 말로는 고려가 머지않아 강화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나올 것이란 얘기도 있었습니다. 섭정 중인 우리 황후마마께서도 고려의 의중을 분명하게 파악해오라고 하셨는데. 날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수라고 하였느냐? 예, 날이. 오늘 저녁 제포궁에서 우리 사신을 위한 환영연이 열릴 때 나리께서 미끼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미끼를 던지다니. 무슨 미끼를 어떻게 던지라는 것이냐? 개경환도. 그거 할 필요 없이 강화도에 계속 도읍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내가 귀국해서 우리 황후마마께 잘 말씀드려서 환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고려의 반응을 보자 이 말이지. 사전에 이렇게 짜고서 고려의 반응을 떠볼 셈으로 일부러 툭 던져본 말이었다. 이러한 분석입니다.